자, 안녕하십니까. 슈퍼소닉 TV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또 이 얼마 전 국민적 자부심을 세웠던 미라클 작전이 이번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좀 안 다루는 부분을 사실 오늘 저는 그렇죠. 이 얘기를 좀 하러 나왔는데, 저희 슈퍼소닉 TV는 지금 현재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오늘 바로 김대영 군사평론가님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예. 아프간 정세가 사실 그 작전을 수행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불안정했거든요. 그다음에 뭐 아마 그 구독자분들도 뉴스 통해서 막 폭탄 테러도 났었고 막 여러 정말 그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작전을 100% 성공했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국군의 그야말로 그 능력을 최대한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요 미라클 작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정부가 결정했던 한 390명 되는 아프간인들을 사실 우리나라로 이렇게 철수를 시킨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을 위해서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와 그 다음에 C-130J 수송기가 이제 이번에 동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군의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또 CCT 분들도 이번에 작전에 참가를 하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 보안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작전이 실제로 이렇게 뭐 뒤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작전 성공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자, 그런데 이번 미라클 작전이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두 번째 해외 난민 구출 작전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언론에서는 이걸 안 다루는 게 전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건국 이래 두 번째 그 해외 난민 철수 작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이제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조금 언급했지만 그 남베트남이 이제 패망하면서 사이공에서 이제 철수하는 그거를 과거 이제 1975년에 우리 해군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해군이었습니까? 해군이 했어요. 그래서 1975년에 십자성 작전이라고 당시에는 이제 남베트남 난민도 있었고 그 안에는 이제 우리 국민도 같이 철수를 해야 됐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했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자면은 당시 우리 교민 354명 그리고 이거 포함해서 한 1,900명 되는 인원이 당시에 이제 해군 LST 전차 상륙함에 타고 남베트남 사이공에서 부산까지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결국 이제 한국까지 무사하게 돌아오셨는데, 자, 그런데 이번 미라클 작전이 자칫하면 노출이 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66명으로 선대 이제 특수 임무단이 구성이 돼서 KC-330 공중급유기하고 한 대하고 이제 C-130J 군수송기 2대로 현지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항공기가 어떻게 갔냐? 여러 나라를 이제 거쳐서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사전에 미리 다 이렇게 그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가니 영공 통과를 해서 여러 나라 정부에 어떻게 이제 공문을 또 보내게 되고, 아니면 현지 외교 우리 공간에서도 협조를 해서 이제 하거든요, 이걸 다. 쉬타고 그냥 바로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이거 난리 나죠, 그랬다가. 근데 이제 이 KC-330하고 C-130J가 갈 때 항공기 식별부 그 장치가 있어요. 그걸 키고 이제 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그런 걸 추적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경로가 나온 거예요. 그래요? 네, 경로가 나왔고, 또 우리 이 팀들이 가는 국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항로 중에 대만이 있었어요. 대만을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만에서 대만 언론이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때문에 가는지 몰랐죠. 근데 이제 이 민간 항공기, 군용기 추적하는 사이트에 뜬 거예요. 근데 아찔했던 게 뭐냐면 C-130J 이 수송기가 대만의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베이 도심 그 상공 그 근처 지나간 거예요. 도심을 통과했던 거예요? 도심은 아니고 하여튼 그 근처를 지나간 거예요. 대만 언론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의아한 거죠. 아니 이 대한민국 공군 이 수송기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왜 나타난 거지? 그렇지. 된 거예요. 정말. 근데 사실 이제 대만 정부에 저희가 감사해야 될 게, 언론이 그렇게 나왔으면 사실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목적 때문에 가는 건지. 그럼요. 근데 대만 정부가 함구를 해줬어요. 만약에 대만 정부가 자기 일 아니라고 얘기했다라면
노출될 뻔했죠. 像这样的轰隆声响，西幺3栋运输机特有的低沉声音，在周一清晨台北上空吵醒不少民众，甚至打开飞航软体，不得了了。墨绿色外表，南韩西幺3栋军用运输机会出现在台北上空，主要是从韩国载运战机零件到泰国，行经台北航管。而这两架军机事前 만약에 그때 대만 정부에서 한국 공군 C-130J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통과했다고 얘기를 했으면 굉장히 작전이 좀 아찔할 뻔했죠. 정말 아찔했죠. 근데 이제 일본 꼴 날 뻔했던 거니까 만약에 그랬으면 일본은 제가 그 뒤에 말씀드렸지만 예. 일본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자기네들이 너무 떠들어가지고 잠깐. 네. 이거는 이따가 이따가 얘기하자. 그것도 있고 예.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정부와 군이 굉장히 이 보안에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썼고 사실 뭐 이게 시끄러워서 잘 될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군 항공기의 영공을 통과해준 그 나라들 있잖아요. 네네네. 정말 고마운 나라들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네네네. 우리나라의 찐친. 찐친. 네, 찐친. 진짜 찐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또 신경을 써줬고 이런 부분 우리가 이들 나라들에게 좀 감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작전에 투입됐던 KC-330하고 C-130J 예. 얘네들은 어떤 항공기입니까? 이번 작전에 투입된 이제 C-130J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런 저희 팬들은 보통 아닙니다. 예, 그런 수송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이제 주로 C-130J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리자면은 C-130J-30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짝대기 30. 네, 짝대기 30은 이제 뭐 그렇게 길게 부르면 또 이게 기사 쓰기도 나쁘고 또 이제 하는데 기존 이제 C-130J라는 수송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조금 이제 늘린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늘린. 대략 이제 미터 수로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앞뒤로 한 2m 좀 넘게씩 이렇게 늘린 거예요. 한 4.5, 5m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이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종의 이제 동체 연장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공군이 C-130H도 있고, 그다음에 네. H-30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C-130J-30도 있고, 이제 C-130도 두 종류를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C-130J는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C-130 계열 수송기 가운데 가장 최신형. 네, 가장 최신형이에요. 그래서 구독자분 중에 그런 생각하셨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사실 사람 많이 태우려면. KC-330을 바로 카불로 들여보내지 왜 C-130J를 또 이렇게 얘를 따로 이렇게 들여보냈을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아마 없네요. 이제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KC-330은 사실 애초 목적이 공중급육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위험 지역에 들어가서 작전하는 그런 항공기는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공중급유를 하려면 이게 안전한 공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 C-130J보다 KC-330은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C-130J 같은 경우에는 전쟁 났을 때 그야말로 전방에도 막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생존 장비라고 합니다. 생존 장비. 생존한다는 거, 생존 장비. 그래서 이제 적 지대공 미사일이나 아니면 이런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감지 장비, 뭐 RWR 뭐 미사일 경고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미사일을 교란할 수 있는 뭐 체프 플레이어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은 뭐 더 좋은 장비도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런 걸 다 이제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뭡니까? 수송기에도 방탄을 합니다. 수송기에 방탄을 합니까? 네, 방탄 작업을 해요. 방탄 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쟁터도 들어가야 되니까 총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공포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 부위에 방탄판을 집어넣어요.
아, 중요 부위에. 네, 저는 그 실제 전체적은 아니고. 네, 그 저는 실제 그 작업하는 것도 봤는데. 네네. 항상 실제로 보신 게 있나요? 봐야 안 보면 사실 몰라요.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는데. 네네. 어떤 부위 쪽에 이 방탄? 주로 이제 조종속이라든가 아니면 앞쪽에 조종석. 네, 조종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하고 중요한 뭐 발전기라든가 아니면 전자장비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 거기 만약에 네, 그렇죠. 총에 맞거나 포탄에 맞으면 바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조종 불능이 되잖아요. 예. 그런 설비, 그런 장치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C-130J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파키스탄에 있는 이제 기지를 일종의 이제 모기지로 하고 거기서 KC-330은 이제 대기하고 있고 C-130J들이 카불 공항으로 날아가서 난민들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얘 이름이 허큘리스입니까? 헤라클레스, 그리스어로 하면. 네. 사실 수송기 중에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대단한. 있어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수송기예요.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2,500여 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와우. 근데 이제 뭐 자동차는 막 진짜 수십만 대인데 그거 뭐 비교할 건 항공기는 솔직히 1,000대 넘어가면 베스트셀러라고 봐야 돼요. 대박. 그러니까 군용 항공기. 민항기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실제로 그 마리에타에 있는 그 C-130 생산하는 그 공장을 직접 갔다 왔거든요. 네네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C5 살짝 얘기 드렸잖아요. 갔다 왔다고. 그렇죠.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구역에서는 C-130 만들고 다른 한 구역에서 이제 C5M 이제 슈퍼 갤럭시 그 업그레이드 작업을 했는데 사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의 터보 프롭 엔진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C17은 제트 터보팬 엔진 달려. 제트 엔진이잖아요. 터보팬 엔진. 얘는 프로펠러인데 좀 구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 너무 재래식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뭐 임무나 역할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터보프롭 항공기가 더 유리한 것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C17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이 좀 높게 장착이 돼 있어요. 위쪽에 있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비포장 활주로 같은 데서 돌이나 이런 게 엔진 안으로 들어가서 엔진을 또 이렇게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감안이 된 거고, 반면에 이제 터보프롭 항공기들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적죠. 그리고 유지비도 좀 적게 들고, 일단 이 제트 연료 터보팬 엔진 쓰면은 기름을 또 많이 먹고 하니까 우리가 차를 살 때도 그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많이 팔렸냐, 많이 쓰냐, 유지비 많이 드냐, 적게 드냐,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엄청 따지죠? C-130은 그야말로 뭐 베스트셀러라 부르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만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실 C-130 수송기가 개발된 지는 엄청 오래됐어요. 1954년 8월 23일에 첫 비행을 합니다. 그럼 계산해 보시면 대충 아실 텐데 지금 이제 2021년이니까 뭐 60년 이상 됐다고 봐야죠.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C-130 하면 떠오르는 게 앞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수 부분, 그렇죠. 이게 이제 노즈 레이돔인데 요게 이제 하나의 C-130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는 이게 레이더 아닙니까? 이쪽 이제 레이더 덮개입니다, 이게. 네, 레이더 덮개인데 그 전에 C-130A 같은 경우에는 없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B형부터 그 다음 형부터 이제 레이더가 들어가면서 여기 레이돔이 이제 생긴 거죠, 앞에. 그러면 지금 요 어떻게 보면 귀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이제 모습을 띠게 됐고, 이제 뭐 터보프롭 엔진 관련된 거는 사실 이제 이 가스 터빈 엔진의 일종의 터보 샤프트 엔진이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가스 터빈 엔진으로 프로펠러를 구동해 가지고 이제 추진을 얻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럼 연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그 이전에 2차 세계대전 때 항공기들은 주로 이제 피스톤 엔진 그런 걸 많이 썼는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트 엔진의 장점과 피스톤 엔진의 장점을 이렇게 합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눈여겨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송기는 사실 이제 화물을 많이 나르잖아요. 그렇죠. 뭐 인원도 수송을 하지만 이 C-130이 이 수송화물 팔레트를 적용한 최초의 그런 수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군용수송. 네, 그래서 아주 화물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탑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완전히 이 이후로 C130 때문에 완전히 교과서적인 어떤 수송기가 됐겠네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수송기의 모범 답안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터보프롭 엔진도 그렇고 이 팔레트 시스템도
사실 이 C130을 통해서 다용 수송기들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우리 공군에는 언제 도입이 된 겁니까? 사실 우리 공군은 지난 1988년에 88 올림픽? 예, 그때의 4대를 시작으로 이제 90년대까지 해서 모두 이제 12대의 C130H 수송기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공군이 이전까지는 C123, C123라는 C123 프로바이더 수송기를 운용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 수송기는 사실 지금 C130에 비교해 보면은 좀 작은 수송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한 CN235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N235? 네. 네. 근데 이 C123 수송기가 뭐 우리 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참 안타깝게도 안타깝게? 예, 사고가 많이 났던 그런 항공기였어요. 아, 그래요? 예. 뭐 어떤 사고가 있습니까? 1982년도에 네. 큰 추락 사고가 2번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뭡니까? 첫 번째로는 제주도 그 한라산 인근에 이제 추락을 하게 돼요. 82년도에. 아, 그래요? 707 부대 아시죠? 아, 707은 알죠. 네, 707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대표적인 예, 특수부대이자 지금 또 핫한 부대 아니에요? 네, 대테러 부대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작전 이름이 봉황새 작전이라고. 봉황하면 대통령. 그렇죠. 그 대통령 경호 임무 때문에 제주도 이제 경호 임무 하러 가다가 비행기가 부딪히면서 이제 전원 사망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네. 청계산에서도 청계산이요? 네, 청계산에서 한번 사고. 양재 뒤에 있는 그 청계산이요? 네, 맞습니다. 청계산에서 사고 났었는데 특전하사관으로 가시면 특수전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특수전 학교에서 교육 받으면 이제 공수 교육도 같이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특전사 이제 공수 낙하해야 되니까. 공수 낙하 요 교육하다가 그때도 이제 청계산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전원 사망하셨죠.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 저기였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네, 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또 특전사 출신이잖아요. 네, 특전사에서 또 오래 계셨고. 예. 그래서 그때 야 빨리 수송기 빨리 사 바꾸자. 그래서 이 C130H 구매를 급하게 좀 했어요. 아, 그럼 82년도에 C123의 사고로 인해서 네. 88년도에 네. C130 네, H 모델. H? 네, 대시 30 그 얘들 연장. 4대를 구입하게 네. 된 거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산 거죠. 아, 그래서 우리 공군이 그 4대를 C130H 다시 30 모델 4대를 사고 추후에 또 그냥 기본 모델 C130H 8대를 이제 구매를 합니다. 총 12대를 90년대에 이제 보유하게 된 거네요. 보유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도입된 C130H 항공 수송기들이 뭐 또 여러 우리 군이 이제 해외 전개할 때 많이 이제 도움을 줬는데 91년 이제 걸프전을 시작으로 소말리아 93년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그다음에 99년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뭐 2003년 이라크 파병 등 그야말로 우리 군이 해외 파병할 때마다 크고 작은 활약을 많이 했죠. 상당히 좀 잘 산 케이스고 잘 쓰고 있는데 2010년에 이제 요번에 작전에 투입된 C130J-30 모델 요거를 4대를 이제 추가 도입하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대형 수송기 1차 사업이었어요. 아, 그것이. 예, 그게 대형 수송기 1차 사업이고 지금 이제 2차 사업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애초 대형 수송기의 목적은 사실은 해외 파병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나면 예를 북한에 전쟁이 나면 사실 이제 탄약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육해 공군이 여러 탄약이 필요하잖아요. 요걸 이제 전쟁 났을 때 빨리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오키나와. 오키나와 가데나에 보면 이제 와샤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유사시에 쓸 그런 탄약들이 좀 보관이 돼 있어요. 이거 이제 빨리 가져오는 목적으로 애초 소요는 2대였어요. 애초 소요는 2대였는데 이제 뭐 해외 그런 파병도 많아지고 한다 해서 그럼 우리 4대로 하자. 늘어서 이제 C130J-30 모델을 4대를 이제 구매하게 됩니다. 일단 이 C130H하고 J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사실 모양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두 개 다 이제 보시기에. 근데 이제 H는 프로펠러가 4개고
J는 이제 6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프로펠러 모양도 좀 달라요. J는 좀 이렇게 뭐 항공역학적 뭐 이런 고려해서 좀 이렇게 얄쌍하게 이렇게 돼 있는 형식으로 돼 있고. 야, 그럼 또 거기에 또 최신형 엔진이 당연히 그렇죠. 있게 되는 겁니까? 최신형 엔진도 장착돼 있고 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전투기에 쓰이는. 아, 그 전투기에 주로 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다 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C130J에는 기존의 이제 모델에는 안 썼던 전투기에 쓰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야, 수송기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조종사들의 니즈가 있었겠죠. 아, 이 조종을 해보니까 계기판 봐야 되면 이렇게 내려봐야 되고. 아, 힘들다. 자동차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완전 자동화 첨단 시스템이 이제 예, 장착이 된 그러니까 이제 거네요. 기존의 C130H는 약간 좀 아날로그적인 성격이 좀 있다 그러면 C130J는 이제 디지털화가 많이 된 거죠. 아, 그리고 사실 그러면서 항공 전자장비가 좋아지니까 네네. 이 승무원 숫자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네네. 그 C130H 같은 경우에는 네. 조종사, 부조종사, 항법사가 있었어요. 항법사. 네, 항법사. 구독자분들 중에 항법사가 왜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 민항기에도 여객기에도 항법사가 있었어요. 747 같은 경우에 좀 오래된 모델 보면 747 400부터 이제 2명으로 됐는데 옛날에 왜 그러냐면 이제 항법 장비들이 별로 이제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계산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항공기 운용과 관련돼서 또 엔지니어적 성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명이 주로 했었는데 C130J부터는 항공 전자장비도 좋아지고 또 뭐 GPS 뭐 이런 장비들이 새로 추가되면서 2명으로 이제 조종사, 부조종사 이렇게 딱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C130J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허큘리스에서 슈퍼가 또 아, 붙어요. 슈퍼 제가 슈퍼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슈퍼 허큘리스가 이름이 싹 붙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다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C130J는 뭐 우리나라 이제 포함해서 한 400여 대 이상이 지금 미공군도 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5개 대륙 18개 국가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C130 이 베스트셀러 수송기의 그 뒤를 계속 잇고 있는 거죠. 지금도 뭐 계속 생산 중이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또 이 C130 계열 수송기들은 그 민간용도 있어요. 민간용 모델도 따로 있어요. 또. 그냥 화물 수송. 네,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런 수송기도 있고, 그리고 일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제 이게 C130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미국과 관계가 안 좋은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관계가 안 좋거나 네. 그렇다고 동맹이라고 하기 또 애매모한 나라도 있잖아요. 애매한 나라.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네. 그걸 사면 돼. 민간용 그 C130을 그럼 민간용으로 사면 되는구나. 네, 그렇게 사면 돼요. 그럼 얘는 항속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C130J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제 16톤 정도 화물 싣고 16톤. 한 3,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륙간 보통 생각하면 5,000km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그거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벅찬 거죠. 그러니까 한번 둘렀다가 어디서 쉬어서 다시 구비받고 이제 가는 뭐 이러면 이제 대륙간 횡단이 가능한데 네네. 자체적으로 좀 가려면 좀 어려운 약간.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거의 전략 수송기죠. 파병도 많이 갖고 뭐 이랬고 그래서 이제 C130 해외 전개할 때 보면 한번 어디 둘렀다가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쉬었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 여기까지 C130J 즉 C13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예. 이제 또 우리가 KC330에 대해서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잠깐! 잠깐! 예. 지금 저희가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그렇죠. 분량이 너무 많아요. 네. 이 뒤까지 지금 한 방에 저희가 방송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KC330 시그너스 공중구북이 얘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